오늘 취임사는 없습니다. 미래의 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산그룹 회장 취임식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지목한 여자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작은 밥집 주인이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남자를 쓰레기 더미에서 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거지 같은 남자한테 매일 밥을 먹이고 핑크색 고무장갑을 끼워 양파를 까게 시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수조원대 재벌 회장이 되어 청혼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더 그랜드의 다이아몬드 홀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수천 개의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금장 장식으로 치장된 벽면은 오후에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어요. 홀 안에는 묵직한 향수 냄새와 고급 와인의 깊은 향기가 뒤섞여 떠돌고 있었죠. 단상 위로 시선을 올리면 태산그룹 제사대 회장 취임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위압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기업이었어요. 반도체부터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고 그 그룹의 수장이 바뀐다는 건 곧 대한민국 경제 지형이 요동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쟁쟁한 정재계 인사들이 빠짐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유명 변호사, 은행장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웬만한 나라 예산은 우습게 넘길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수백 명의 취재진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일제히 렌즈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그 불빛들이 샹들리에의 광채와 뒤섞여 홀 전체가 마치 은하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중앙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강진혁, 38살. 이탈리아 장인이 손수 재단했다는 수트가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따라 완벽한 핏을 가려냈습니다. 날카롭게 빗어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당당했고 깊게 파인 눈매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는 분명 재벌가의 후계자답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진혁의 바로 옆에는 이 화려한 무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정아윤, 32살. 그녀가 신고 있는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바닥이 거의 보일 지경이었고 청바지는 오래 입어서 색이 바랬어요.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걸친 부인들 사이에서 그녀의 차림새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민들레 씨앗처럼 어색하고 외로워 보였죠. 하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고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걸 하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도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 여자는 누구야?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데. 설마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객석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퍼져나왔습니다. 하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수천 마리 벌떼가 자신을 에워싸고 윙윙거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무대에서 뛰어내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하윤의 손을 감싸왔어요. 진혁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쥔 채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거칠어진 하윤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셔터 소리가 마치 폭죽이 연달아 터지는 것처럼 요란하게 홀 안을 가득 채웠죠. 진혁은 하윤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이크의 입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취임사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이 술렁였어요. 취임사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 있던 저를 구원해준 제 생명의 은인이자 미래의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순간 다이아몬드 홀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그리고 3초가 지났을 때 객석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발표라고, 미래의 아내가 저 여자라고,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홀 안이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어요. 취재진의 카메라는 더욱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플래시 불빛이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진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가게에서 밥을 먹고 양파 까던 그 강 씨 아저씨라고? 하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비 오는 밤에 쓰레기 더미 속에 쓰러져 있던 남자.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멍하니 눈만 껌뻑이던 남자. 핑크색 고무장갑을 끼고 서툴게 설거지를 하던 남자. 양파를 깔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회장 취임식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진혁은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 개의 얼굴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세상 다정하게 밥상머리에 앉아 웃던 강 씨의 모습과 수조원을 움직이는 냉철한 기업 총수의 모습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하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바로 그때 진혁이 다시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안에 낮게 울려 퍼졌어요. 3개월 전 하윤 씨가 빗속에 쓰러져 있던 저를 외면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더불어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진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진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하윤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 3개월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3개월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구나 싶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달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시멘트 속살이 드러나 있었죠. 골목 입구에는 재개발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수막조차 비바람에 찢기고 색이 바래서 마치 이 동네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쓸쓸하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빗물이 급류처럼 흘러내렸고 곳곳에 고인 무릉덩이에서는 빗방울이 튀어 올랐죠. 그 골목 한가운데 작은 식당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밥상. 간판에 엄자에 달린 전구가 깜빡깜빡거리며 불안하게 명멸하고 있었어요. 마치 언제라도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불빛이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의 주인이 바로 정하윤이었어요. 하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어깨는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래도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내면서 하윤은 오늘 하루 매출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점심에 손님 8명, 저녁에 5명. 고작 그게 전부였어요. 이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남은 건 이사갈 곳도 없는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윤은 젖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월세가 밀린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아버지 친구라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다른 곳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거기다 다음 주에는 가스비도 내야 하고 식재료비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오늘 번 돈을 꺼내 세어보았어요. 10,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몇 장.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려 번 돈의 전부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쇳덩이에 눌린 듯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은 그냥 보내지 마라.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돈이 없는 손님에게도 밥을 퍼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죠. 하윤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 식당을 물려받아 3년째 혼자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하윤은 가스불을 끄고 전등을 하나씩 껐어요. 이제 셔터를 내리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하윤은 우산을 펴들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곳에 뭔가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하윤은 누가 버린 짐짝인 줄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종종 이사 가면서 가구나 이불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이었어요. 하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 형체에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꽤 컸어요.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큰 키에 어깨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몸이 지금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옷은 흙투성이었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상처들이 보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비에 완전히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와 볼에 축 늘어붙어 있었어요. 하윤은 우산을 남자 쪽으로 기울이며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주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하윤의 시선이 남자의 손목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번쩍이는 게 있었습니다. 시계였어요. 손목 시계. 하지만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 있긴 했지만 그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윤은 시계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저건 분명 비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가난한 달동네에 저런 비싼 시계를 찬 남자가
쓰레기 더미 속에 쓰러져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윤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도와주세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경찰을 부르면 일이 복잡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원 확인에 병원비 문제까지 이 남자가 돈이 없으면 결국 하윤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윤 형편에 남의 병원비까지 감당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119에 신고하고 가버릴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은 그냥 보내지 마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픈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어요. 160cm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로 185cm의 거구를 부축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비에 젖어 더 무거웠어요. 축 늘어진 사지가 마치 모래주머니처럼 하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거워. 하윤은 비틀거리면서도 한 발 한 발 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우산은 진작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하윤은 남자를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쪽방으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쉬는 시간에 잠깐 눈 붙이려고 만들어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이 남자의 임시 침대가 되어야 했죠. 하윤은 젖은 겉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옷을 벗기자 드러난 남자의 몸에서 여러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팔뚝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옆구리 쪽에도 퍼렇게 멍든 자국이 있었어요.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았어요. 하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대체 이 남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윤은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남자의 열을 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어요. 하윤은 부엌으로 달려가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왔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 꼭 짠 뒤 남자의 이마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건을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하윤은 눈을 부릅뜨고 남자 곁을 지켰어요. 중간중간 남자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형? 왜? 믿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배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보였죠. 하윤은 남자의 손을 잡아 펴주며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야 해요. 밤새 간호를 하는 동안 하윤은 문득 자신이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 손질을 해야 하는데 웬 모르는 남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 남자도 자기처럼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어왔어요. 밤새 쏟아지던 비도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하윤은 피곤에 절어 깜빡 졸다가 뭔가 움직이는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동자였어요.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윤을 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윤은 대답 대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먼저 이거 마셔요. 밤새 열이 펄펄 끓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얼굴을 닦아냈더니 그 아래에서 생각보다 훨씬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어요. 오똑한 콧날, 짙은 눈썹, 깊게 파인 눈. 어딘가 귀티가 흐르는 인상이었습니다. 아까 본 고급 시계와 묘하게 어울리는 외모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기억나요? 남자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윤은 남자의 셔츠 주머니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무언가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셔츠 주머니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JH. 강인지, 김인지, 그것도 아니면 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일단 강씨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남자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 강씨와 하윤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하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강씨라는 이름을 얻은 남자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윤이 경찰서에 가보자고 하면 남자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곳들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죠. 거기는 안 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윤은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185cm 거구를 160cm인 자신이 어떻게 끌고 간단 말입니까? 게다가 저렇게 떨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는 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았어요. 결국 하윤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있어요. 대신 밥값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 잃은 남자 강 씨는 엄마 손 밥상의 임시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어요. 하윤은 강 씨에게 핑크색 고무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쓰던 여분의 장갑이었는데 하필 색깔이 핑크색이었죠. 큰 손에 핑크색 고무 장갑을 낀 강 씨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고 웃겼어요. 자, 일단 설거지부터 해봐요. 하윤이 개수대 앞에 쌓인 그릇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개수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접시를 집어드는 것부터 어색했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접시를 만져보는 사람처럼 손에 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접시를 헹구다가 미끄러뜨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하윤이 기겁하며 달려왔어요. 접시가 공짜인 줄 알아요? 이 접시 한 개에 3,000원이에요. 3,000원. 강 씨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풀이 죽어 보이던지 하윤은
차마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한숨을 쉬며 빗자루를 가져와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됐어요, 됐어. 다음부터 조심해요. 그 다음 미션은 양파 까기였습니다. 하유는 양파 한 망을 강 씨 앞에 쏟아 놓았어요. 이건 쉬워요. 그냥 껍질만 까면 돼요. 강 씨는 양파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한 개, 두 개 까다 보니 점점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가 까는 양파는 하나같이 완벽했어요. 껍질이 한 겹도 남지 않고 깔끔하게 벗겨졌고 양파 알맹이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강박적일 정도로 정확했죠. 하유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설거지는 접시를 깨뜨릴 정도로 서툰데 양파 까기는 장인처럼 완벽하다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양파를 까는 동안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런 건데 강 씨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묵묵히 양파만 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앞치마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낯선 곳에서 양파나 까고 있는 신세라니. 하유는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잠깐. 그만해요. 하윤이 수건을 가져와 강 씨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눈물 좀 닦고 해요. 양파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 씨는 멍하니 하윤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낯선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식당을 다니신 단골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손님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머, 저 총각 누구야? 하윤이 신랑 생겼나 봐. 아이고, 저 덩치 좀 봐. 얼굴도 잘생겼네. 할머니들이 수군수군거리며 강 씨를 훔쳐보았습니다. 강 씨는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만 봐도 어깨가 넓고 키가 커서 눈에 띄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일부러 국을 더 달라고 하면서 강 씨를 주방에서 끌어냈어요. 총각, 국 좀 더 줘봐. 강 씨가 국그릇을 들고 나오자 할머니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저런 남자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하윤이 복도 많지. 하윤은 카운터에서 그 광경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강 씨는 할머니들의 관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걸 보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출이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10명도 안 오던 손님이 15명, 20명으로 늘어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다들 잘생긴 알바생을 구경하러 오는 거였죠. 하유는 황당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손님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강 씨도 조금씩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설거지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접시를 깨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양파 까기는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강 씨에게는 이상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의 선풍기가 고장 났어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은 아니었지만 주방에서 불을 쓰다 보면 더워서 선풍기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었죠. 하윤이 한숨을 쉬며 선풍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강 씨가 다가왔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볼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씨는 선풍기 뒷판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선풍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됐습니다. 하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고친 거예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 씨 자신도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식탁 다리가 흔들거려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면 강 씨가 뚝딱 고쳐놓았어요. 가스레인지 점화가 안 되면 강 씨가 어디를 만지면 다시 켜졌습니다. 마치 그의 손에는 기계를 고치는 마법이라도 있는 것 같았죠. 하유는 점점 더 이 남자가 궁금해졌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이 사람은 대체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 고급 시계를 차고 기계를 잘 고치고 뭔가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걸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유는 강 씨가 낡은 구두를 신고 발을 절뚝거리는 걸 발견했어요. 그가 쓰러져 있던 날 신고 있던 구두였는데 밑창이 다 닳아서 발이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하유는 가게 안쪽 방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낡긴 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죠. 이거 신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끼던 거예요. 발이 편해야 일도 잘하죠. 도망가지 말고 이거 신어요. 강 씨는 운동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신어보았어요. 발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보았습니다. 낡은 구두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강 씨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왜요? 불편해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내어준다는 것.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자신이 불편할까봐 걱정해준다는 것. 기억은 없지만 이런 따뜻함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게 차올랐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하윤과 강 씨는 좁은 주방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하윤이 냄비를 들고 돌아서는데 강 씨가 그릇을 들고 들어오다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윤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땀과 된장 냄새가 섞인 이상하게도 편안한 냄새가 났죠. 아, 죄송합니다. 강 씨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윤도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강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쪽방 구석에 앉아 깨진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비에 젖어 작동이 멈춘 시계였습니다.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고 시계바늘은 어느 시각에서 멈춰 있었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런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을까? 왜 쓰레기 더미에 쓰러져 있었을까? 형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덩어리 같은 것이. 강 씨는 시계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오겠지.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버텨야 해. 한편 가게 밖 어두운 골목에서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안에 앉은 사내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사내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살아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켜봐. 섣불리 움직이지 마.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들어가게 안을 촬영했어요. 강 씨도 하윤도 자신들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화로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 서너 분이 둘러앉아 밥을 드시면서 수다를 떨고 계셨죠. 강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하윤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표정은 험악했죠. 양복 안쪽으로 근육이 불끈불끈 튀어나온 게 보였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밥을 드시던 할머니들이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사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들 중 맨 앞에 선 남자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배가 나오고 눈이 작았습니다. 입꼬리가 비웃듯이 올라가 있었죠. 재개발 조합장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난 몇 달간 이 남자한테 시달린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합의서 쓰라고, 빨리 나가라고, 버티면 후회할 거라고 수도 없이 협박을 받았죠. 조합장이 하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가게 바닥에 무겁게 울렸어요. 정하윤 씨, 좋게 말할 때 합의서 씁시다. 조합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나갑니다. 조합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끝까지 버틸 거야? 이 동네에 혼자 남아서? 혼자라도 버틸 거예요. 여긴 제 아버지가 평생 일군 가게예요. 조합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아버지, 그 양반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버지 타령이야? 하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세게 내려친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합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정하윤 씨, 이 동네는 끝났어. 다른 집들은 다 합의했고 남은 건 이 가게뿐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공사가 석 달째 밀리고 있어. 위에서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그게 제 잘못인가요? 하윤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조합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계속 버티면 험한 꼴 봐. 그가 손짓을 하자 뒤에 있던 용역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손님들이 앉아있는 식탁 옆을 지나가며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갔어요. 밥을 드시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또 다른 직원이 식탁을 손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바닥에 쏟아져 흥건하게 번졌죠. 뭐 하는 거예요?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들이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가게 밖으로 나가려 했죠.
하윤이 할머니들을 보호하려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원 한 명이 하윤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딜 가? 조합장님이랑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하윤은 그 직원을 피해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에 뭔가가 걸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액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카운터 위에 놓아두었던 건데 아까 소란통에 떨어진 거였죠. 유리가 깨져서 금이 가 있었어요. 하윤은 급히 몸을 숙여 액자를 주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직원 한 명이 하윤의 등을 밀었습니다. 뭘 주워? 균형을 잃은 하윤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에 긁혔는지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아! 하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원이 비웃으며 하윤을 내려다보았어요. 암만 버텨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밀릴 건데 뭘 그렇게 악을 써? 그 직원이 하윤의 손 위로 발을 올리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하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발이 내려오면 손이 으스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주방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였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한쪽에 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항상 순박하고 어눌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눈빛이 달랐어요. 온순하던 눈동자에 서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눈을 뜬 것처럼요. 직원들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덩치는?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맨 앞에 있던 직원이 강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강 씨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강 씨에게 닿기도 전에 상황이 끝났어요. 강 씨가 순식간에 그 직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어 올리면서 몸을 돌렸죠. 직원은 자기 손목에 걸린 힘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어요. 강 씨가 그대로 밀어버리자 직원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단 2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나머지 직원들이 화가 나서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달려드는 직원들을 하나씩 상대하면서 최소한의 동작으로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어 균형을 깨뜨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쓰러뜨렸을 뿐이었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되어서 용역 직원 4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조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죠. 강 씨가 천천히 조합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압도적인 기세에 조합장이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닿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조합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조합장을 내려다보았죠.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조합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가지. 다들 일어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직원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가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합장이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죠. 두고 보자.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한편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민석 상무였습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강 씨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쌍안경을 떨어뜨렸어요.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동자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야 했어요.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그 밤에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나야. 문제가 생겼어. 지금 당장 만나. 전화를 끊은 민석은 다시 가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가 넘어진 하윤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하윤의 다친 손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 여자가 문제야. 저 여자 때문에 저놈이 여기 숨어 있던 거야.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어떻게든 저놈을 다시 없애야 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용역들이 물러가고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쏟아진 된장찌개 국물이 바닥에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고 넘어진 의자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의 잔재가 아직도 뿌옇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온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오던 일처럼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강 씨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윤에게 향했습니다. 하윤은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친 손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멍한 표정으로 강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 씨가 급히 하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릎을 꿇고 하윤의 얼굴을 살폈어요. 얼굴에는 상처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이었죠. 손 좀 보여주세요. 강 씨가 조심스럽게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손이었어요. 손바닥에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에 긁힌 것 같았어요. 피가 조금 배어 나와 있었고 주변 살같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강 씨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하윤이 다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빨리 나왔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윤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 씨 아저씨, 방금 그거, 네, 싸움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낯설매 가까웠어요. 평소에 양파 까면서 눈물 흘리던 그 순둥이 아저씨가 방금 5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걸 보았으니까요. 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동작이 나왔는지, 왜 몸이 알아서 움직였는지.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것처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강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하윤이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어요.
강 씨가 얼른 하윤을 부축했습니다. 한 팔로 하윤의 등을 받치고 다른 팔로 하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하윤이 강 씨의 팔에 의지해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강 씨의 손등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상처가 나 있었어요. 아까 용역들을 제압하면서 생긴 상처인 것 같았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나와 마르고 있었죠. 강 씨 아저씨 손. 하윤이 강 씨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강 씨는 그제야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상처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어서 아픈지도 몰랐던 거죠.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여기 앉아요. 하윤이 넘어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강 씨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낡은 초록색 상자였는데 안에는 반창고와 소독약, 거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소독솜에 소독약을 묻혀 강 씨의 손등에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따가우면 말해요. 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따가웠지만 그보다 다른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하윤의 손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기도 했어요. 강 씨는 하윤의 숙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아까 겪은 일로 많이 놀랐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도 상처가 있으면서요.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런 따뜻함은 분명히 처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 됐어요. 하윤이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이 고개를 들어 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하윤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나도 치료해야 하니까. 잠깐요. 하윤이 자기 손바닥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가게 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당장 치울 힘이 없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과 강 씨는 가게 앞 처마 밑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윤이 믹스커피 2잔을 타와서 하나를 강 씨에게 건넸습니다. 마셔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강 씨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씨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하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 씨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위험에 처한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윤이 강 씨를 바라보았어요. 강 씨의 옆 얼굴이 저녁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순박하고 어눌해 보이던 얼굴이 지금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기억을 잃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남자. 그런데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는 게 하윤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 씨 아저씨. 네. 기억
언젠가 돌아올까요? 강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어쩌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 하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하윤이 말했어요. 기억이 없어도 아저씨는 아저씨잖아요. 지금의 강씨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강씨가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나쁜 사람이었으면 오늘 저렇게 나서지 않았겠죠. 그냥 모른 척 했을 거예요. 하윤의 말에 강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은 가게 정리를 대충 마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탓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강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쪽방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강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용역들을 제압했던 손, 어떻게 저런 동작이 나왔을까? 분명히 배운 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 아주 많이. 그래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런 기술을 알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 씨는 하윤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 기억은 없지만 그건 본능처럼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강 씨는 쪽방 문 앞에 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하윤의 방 쪽을 바라보았죠. 만약에라도 누군가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게요.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식당 알바생이 사실은 정과자래. 조폭이었다더라. 어쩐지 덩치가 크고 험상궂더라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씨 구경하러 오던 할머니들마저 오지 않았어요. 하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하윤은 강씨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가면 강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아저씨는 내 식구예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강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구라는 말,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식구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강 씨는 조용히 앞치마를 다시 둘렀어요. 오늘도 양파를 까야 했습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강 씨는 몰랐어요. 골목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의 주인이 점점 더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에 퍼진 소문 때문에 손님은 여전히 뜸했어요. 그래도 하윤과 강 씨는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에 정리하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도 평범하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하윤이 내일 쓸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가게에는 강 씨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졸졸 들렸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고 바깥 골목도 고요했습니다. 낮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퍽! 갑자기 가게 전등이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가게 안을 뒤덮었습니다. 강 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정전인가 싶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분명히 아까까지는 없던 인기척이 느껴졌죠. 삐걱. 가게 뒷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강 씨는 소리 없이 개수대에서 손을 뺐어요. 물기를 털지도 않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걸. 쿵. 발소리였어요.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발소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벽 쪽으로 몸을 붙였어요. 숨을 죽이고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불 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누군가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강한 빛이 강 씨의 얼굴을 직격했어요. 눈이 부셔서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찾았다. 그 목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강 씨를 에워쌌습니다. 4명이었어요.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용역들과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살기가 느껴졌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그 여자도 가만 안 둬. 사내 중 하나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강 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여자, 하윤을 말하는 거였죠. 몸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했어요. 상대는 내쉬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죠. 누가 보냈습니까? 강 씨가 물었어요. 대답 대신 사내 하나가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강 씨는 몸을 옆으로 틀어 피했어요. 강목이 공기를 가르며 빗나갔죠. 하지만 다른 사내가 뒤에서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강 씨는 팔로 막았어요. 둔탁한 충격이 팔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넷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최대한 움직이며 공격을 피했어요. 하나를 제압하면 다른 하나가 덤벼들었고 그걸 막으면 또 다른 하나가 옆에서 공격해왔죠. 그래도 한동안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넷이 조직적으로 몰아붙이자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강 씨는 식탁에 등이 부딪히며 뒤로 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강 씨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거였죠. 강 씨는 피하려 했지만 다른 사내가 다리를 걸어서 균형이 흔들렸어요. 쇠파이프가 내려왔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틀어 머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강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과 함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핸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패닉에 빠진 순간,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는 장면, 부서진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걷던 기억,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해지는 의식, 마지막으로 본 건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이었어요. 놀란 표정도 걱정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형? 그 남자는 형이었어요. 박민석? 이복형? 형? 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강진혁, 태산그룹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장. 그리고 이복형 민석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회장 자리를 빼앗기 위해. 그날 밤 빗길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죠. 형이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거예요. 믿었어. 형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맡게 되었을 때 진혁은 민석을 가장 먼저 중용했어요. 믿었으니까. 형이니까. 그런데 그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회장 자리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진혁의 눈에서 빛이 달라졌어요. 순박하고 어눌했던 강 씨의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죠. 기업 총수의 눈빛, 수조원을 움직이는 자의 눈빛. 너희 누가 보냈지? 진혁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알바생 강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무겁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죠. 사내들이 움찔했어요.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 거죠. 진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민석이 보냈지? 진혁이 물었어요.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진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좋아. 전해라. 동생이 살아있다고. 곧 찾아간다고. 사내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의 상황이었죠. 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손목을 빗자루 자루로 후려쳤죠. 사내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놓쳤어요. 진혁은 그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휘둘러 다른 사내의 무릎을 쳤죠. 사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나머지 둘이 덤벼들었지만 진혁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몸이 더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제압했죠. 1분도 안 되어서 4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가게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씨 아저씨, 가게 불이 왜 꺼져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죠. 진혁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야. 진혁은 재빨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빠진 척, 당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듬더듬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하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가게 안이 엉망이었어요. 식탁이 넘어져 있었고 의자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강 씨가 주저앉아 있었죠. 강씨 아저씨. 하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얼굴을 살폈어요. 다행히 얼굴에는 큰 상처가 없어 보였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혁이 말했어요. 목소리를 평소의 강 씨처럼 낮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웃 주민이 소란을 듣고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사내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허겁지겁 뒷문으로 도주했어요. 하윤은 진혁을 부축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강 씨 아저씨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누군지 기억났어.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반드시 되갚아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 떠나면 하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하윤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진혁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그리고 복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곧 움직여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진혁은 하윤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살려준 은인. 내 생명의 은인. 절대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한편 그 시각 어딘가에서 도주한 괴한들이 차 안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넷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잖아. 그냥 처리했다고 해. 확인하러 올 것도 아니잖아. 들키면 우리가 죽어. 안 들켜. 어차피 그 동네 곳 밀린다며. 증거도 없어. 괴한 중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민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리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됐어. 전화를 끄는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났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혁이 그 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그리고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이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온몸이 뻐근한 게 분명히 현실이었죠. 하윤은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거였죠. 어젯밤 경찰 조사 때문에 늦게 잠들었거든요. 하윤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강 씨가 이미 일어나 양파를 까거나 재료 손질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어젯밤에 쓴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 올라가 있지 않았죠. 강씨 아저씨? 하윤이 불러보았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윤은 급히 강씨가 자던 쪽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어요.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구석에 놓여 있었고 강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죠.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떠난 건가? 하윤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메모라도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때 식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하윤이 강 씨에게 줬던 아버지의 운동화. 낡은 그 운동화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쪽지였어요. 강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정갈하고 반듯한 글씨.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기억을 잃은 떠돌이치고는 글씨체가 너무 단정했으니까요. 사장님 덕분에 따뜻했습니다. 잠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밥값은 꼭 갚으러 오겠습니다. 강씨 올림.
그게 전부였어요. 하유는 쪽지를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꺼내간 것처럼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밥값을 갚으러 온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어요. 하유는 운동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고 낡은 운동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것. 강 씨에게 줬을 때 그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발을 꼼지락거리며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갔어요. 맨발로 간 건가? 아니면 다른 신발을 구한 건가? 하유는 운동화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운동화 안쪽에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그걸 꺼내 보았어요. 돈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 10만 원. 하윤은 그 돈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강 씨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하윤이 알바비 대신 조금씩 쥐어줬던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거였죠. 그걸 다 놓고 갔어요. 바보야. 하윤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갈 거면 신발이라도 신고 가지. 이 돈이라도 가져가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운동화와 돈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왜 떠난 걸까? 어젯밤 일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하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떠났으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하윤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눈을 훔치고 코를 풀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강 씨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하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슴은 먹먹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하윤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핑크색 고무장갑이 아직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양파를 까다가 멈추었어요. 양파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아저씨. 하윤은 중얼거렸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 고급 빌딩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진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까지의 강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몸에 딱 맞는 검정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진혁이 내리자 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습니다. 진혁의 오른팔이었죠.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는 걸 보니 이 사람도 지난 석 달간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진혁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빌딩 최상층이었습니다. 태상그룹 소유의 비밀 사무실이었죠. 공식적인 본사와는 별개로 극비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였어요. 사무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진혁이 신뢰하는 핵심 임원들이었죠. 진혁이 자리에 앉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상무의 동향은? 진혁이 물었습니다. 감사팀장이 태블릿을 켜며 보고했어요. 석 달 전 회장님 사고 이후 박상무는 회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며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사회를 회유해서 자신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증거는 수집 중입니다. 횡령권은 거의 확보했고 사고 조작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일주일 정도면. 사흘.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 취임식은 일주일 뒤야. 사무실 안이 술렁였어요. 일주일 뒤에 취임식이라니 그건 굉장히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장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진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진혁의 시선은 그 불빛들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 멀리 어딘가 낡은 달동네의 작은 식당이 있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그 가게 주변에 경호 인력 배치해. 24시간 감시 체제로. 단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진혁은 창문에 손을 대보았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떠나올 때 하윤의 자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어요. 작은 얼굴, 고단해 보이는 눈과 그래도 편안해 보이는 잠든 표정.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아팠어요. 운동화를 두고 온 건 일부러였습니다. 저 운동화는 하윤이 준 것이었어요. 하윤의 아버지가 아끼던 것. 그걸 신고 다니면서 진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고 왔어요.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으로. 저 운동화를 다시 신을 때까지 반드시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기다려요, 사장님. 진혁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밥값 반드시 갚으러 갈게요. 한편 가게에서는 하윤이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요. 강 씨가 남기고 간 온기가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정말 돌아올 거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달동네의 골목은 어둠에 잠겼고 엄마 손 밥상의 간판만 깜빡깜빡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 씨가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였어요. 점심때 손님이 2명 왔고 저녁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은 15,000원이었죠. 밤이 되면 하윤은 강 씨가 두고 간 운동화를 바라보며 앉아있곤 했어요. 언제 돌아올지, 정말 돌아오기는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윤이 눈을 뜬 건 새벽 6시였어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였어요. 하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골목 입구부터 가게 앞까지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3대, 덤프트럭 2대,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들이 수십 명은 되어 보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죠. 재개발 강제 철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조합장이 협박했던 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진짜 미는 거야? 어떻게, 우리 어디로 가? 경찰은 안 와? 노인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일 줄은 몰랐던 거죠. 용역 반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죠. 하윤은 가게 앞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가게가 무너지면 하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쇠사슬을 꺼내왔습니다. 녹슨 쇠사슬이었지만 아직 튼튼했죠. 하윤은 그 쇠사슬로 자신의 몸과 가게 기둥을 묶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사슬을 감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용역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친 거 아냐? 몸을 묶었잖아. 하윤은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쇠사슬을 다 감고 자물쇠로 잠갔어요. 열쇠는 멀리 던져버렸죠. 이제 쉽게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용역 반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다가왔어요. 야, 이거 풀어. 다칠라. 하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긴 내 집이고 내 인생이에요. 절대 못 나가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역 반장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야, 끌어내. 용역 2명이 하윤에게 다가왔어요. 하윤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이 버티고 있어서 쉽지 않았죠. 나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팔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하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팔꿈치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까졌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하윤은 일어나서 다시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안 나가요. 죽어도 안 나가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함 때문이었죠.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왜 평범하게 밥 장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바로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박민석 상무였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걸어와 현장을 둘러보았어요. 용역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하윤에게 멈추었어요. 기둥에 몸을 묶은 채 버티고 있는 작은 여자. 민석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네. 민석이 용역 반장에게 말했어요. 뭘 꾸물거려? 빨리 밀어. 용역 반장이 민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몸을 묶어서. 그래서 사슬 끊으면 되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포크레인 가져와. 겁 좀 줘. 민석의 명령에 포크레인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높이며 가게 쪽으로 다가왔어요. 거대한 쇳덩어리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땅이 진동했어요. 하윤의 몸도 함께 떨렸습니다. 포크레인의 집게 부분이 가게 간판 바로 위에서 멈추었어요. 조금만 더 내리면 간판을 부술 수 있는 위치였죠. 마지막으로 묻는다. 순순히 나올 거야? 민석이 물었어요. 하윤은 대답 대신 기둥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석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포크레인의 집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쇳덩어리가 간판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우지직. 간판의 일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손 밥상이라는 글자 중 손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대로 끝인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버지,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강씨 아저씨, 어디 있어요? 도와줘요. 하윤은 마음속으로 강씨를 불렀습니다. 올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빵! 골목 입구에서 굉장한 클락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세단들이 용역들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하지만 용역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훨씬 세련되고 훨씬 위압적이었죠. 그리고 하늘에서 취재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방송국 헬기가 현장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당황하며 기계를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거였습니다. 10대의 세단 중 맨 앞에 있던 차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정색 수트,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카락,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하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사람,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 그 걸음걸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용역들 사이를 지나 포크레인을 지나 하윤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고급 재킷을 벗어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하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해고만은 참아주십시오. 그 목소리, 분명히 그 목소리였어요. 하윤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씨? 그 남자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순박한 강씨 아저씨의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미소였죠.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혁? 내가 살아있었어. 그 이름이 골목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진혁? 그 이름이 골목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용역들이 멈칫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맴돌던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만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죠. 하윤은 멍하니 눈앞의 남자를 올려다보았어요. 강씨 아저씨가 맞았습니다. 분명히 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핑크색 고무장갑 끼고
양파 까던 그 순박한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건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꼿꼿한 자세, 범접하기 어려운 카리스마.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진혁이 뒤돌아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형 덕분에 지옥 구경 좀 하고 왔어.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궁금해? 진혁이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민석은 뒷걸음질 쳤어요. 형이 브레이크 조작한 거 알아? 그날 밤 내가 죽는 걸 확인하고도 신고 안 하고 그냥 갔지? 부서진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어. 온몸이 피투성이었지.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민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 낯선 골목이 나왔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지.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건 깜빡거리는 간판 불빛이었어.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살렸어. 형은 나를 버렸지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 진혁이 하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민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부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다 모았어. 진혁이 손가락을 튕기자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석 달 전 형이 차량 정비소에서 내 차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이야. 비서실장이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서 해. 사고처럼 보이게만 하면 돼. 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며칠 전 이 가게에 괴한들을 보내서 나를 처리하라고 했지? 그 사람들 다 잡혔어. 형이 사주했다고 자백했더라고.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상무님이 시켰습니다. 그 남자 확실하게 없애라고. 실패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했어요. 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지난 3년간 횡령한 회사 자금 내역이야. 총액이 얼마게?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800억 원입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80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검은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민석을 에워쌌습니다. 박민석 씨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날조된 증거야.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수사관들이 민석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죠. 형? 진혁이 민석 앞에 섰습니다. 민석이 이를 악물고 진혁을 노려보았어요.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진혁의 목소리에는 분노뿐 아니라 씁쓸함도 묻어 있었어요. 민석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제, 웃기지 마. 넌 언제나 아버지한테 인정받았잖아. 난 뭐였어? 평생 내 그림자였어.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민석을 끌고 갔어요. 민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봐. 두고 보라고. 그의 외침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검은 승용차에 태워져 사라질 때까지 용역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이 체포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였죠. 포크레인 기사는 일찌감치 기계를 끄고 내려와 있었고 다른 용역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철수해. 오늘은 끝이야. 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역들이 서둘러 빠져나갔어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도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골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동네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막았다. 저분이 누구야? 우리 구해줬어. 노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어요. 평생 살아온 터전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아직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둥에 묶인 쇠사슬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하윤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것 좀 풀어야겠네요. 진혁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하자 경호원 한 명이 볼트 커터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쇠사슬이 뚝뚝 끊어져 나갔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 하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걸 진혁이 재빨리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진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진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강씨 아저씨 맞아요? 진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저예요, 사장님. 근데 왜? 이름이 제 본명이에요. 강진혁, 태상그룹 회장입니다. 하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상그룹,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대기업,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 그럼 아저씨가 재벌이었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죠. 비 오는 날 밤에. 하윤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 쓰러져 있던 남자. 손목에 비싼 시계. 어울리지 않는 조합.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까봐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진혁이 말했어요.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죠. 그때 진혁이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강 씨가 떠났을 때의 허전함, 철거 위기의 공포, 홀로 버텨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죠. 진혁이 하윤을 품에 안았어요. 울어요. 다 울어도 돼요. 하윤은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의 소란도 헬기 소리도 사람들의 환호성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진혁의 따뜻한 품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하윤이 겨우 눈물을 멈추었어요. 아저씨, 아니 회장님?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거렸습니다. 진혁이 웃었어요. 그냥 강 씨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 이름이 좋아요. 하윤도 울먹이면서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강 씨. 진혁이 하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요. 정리할 것도 있고 드릴 말씀도 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쯤 부서진 간판 아래 작은 식당의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에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한마디만요. 저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하지만 진혁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태산그룹 회장이 살아 돌아왔다는 뉴스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작은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숨어 지냈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정작 그 두 사람은 소란과는 상관없이 작은 가게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혁이 해야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소란이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취재진들이 웅성거렸지만 경호원들이 막고 있어서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죠. 하윤과 진혁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 습관처럼 믹스커피 2잔을 타왔어요. 예전에 강 씨와 함께 마시던 것처럼. 그때는 몰랐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회장이라는 걸. 진혁이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하윤은 멍하니 진혁을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세요? 네. 근데 왜 여기서 양파 까고 설거지하고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이 저를 주워주셨고 저는 그냥 강 씨로 살았어요. 진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윤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걸. 접시 깨뜨렸다고 잔소리하고 양파 껍질 덜 깠다고 뭐라 하고. 진혁이 피식 웃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범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하윤이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운 재벌 회장의 눈빛이 아니라 예전에 순박한 강 씨의 눈빛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고 아무도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죠. 진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달랐어요. 저한테 진짜로 화내고 진짜로 걱정하고 진짜로 챙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평범한 밥집 아줌마예요. 회장님이랑은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는 세계가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혁이 하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곧 취임식이 있어요. 거기 같이 가주세요. 취임식이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도 돼요? 사장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진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더 그랜드 호텔 다이아몬드 홀이었습니다. 태산그룹 제사대 회장 취임식장.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단상 위에 진혁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하윤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진혁이 그대로 오라고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고. 진혁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취임사는 없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취임사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 있던 저를 구원해준 제 생명의 은인이자 미래의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결혼 발표라고, 미래의 아내가 저 여자라고. 하유는 멍하니 진혁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진혁은 수백 명의 인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꺼낸 건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었어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하윤이 줬던 아버지의 운동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수조원대 재벌 회장이 낡은 운동화를 들고 무릎을 꿇다니 이 신발을 신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진혁이 운동화 끈에 묶여있던 반지를 풀어냈어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강진혁보다 당신의 영원한 알바생 강씨로 살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가, 진짜 톡톡히 하네요. 하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합격이에요, 강씨. 장내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경호원들, 비서실장, 취재진, 심지어 정재계 인사들까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진혁이 하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하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 뒤 엄마 손 밥상이 있던 자리에는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태산재단 무료급식소.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예전의 엄마 손 밥상 분위기가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하윤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은 예전 것을 그대로 살려두었죠. 점심시간이었어요. 하윤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죠. 어르신, 국 더 드릴까요? 고마워, 아가씨. 아니, 사모님이라고 해야 하나?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윤도 웃었습니다. 그냥 아가씨라고 하세요. 그게 편해요. 급식소 문이 열렸어요.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혁이었어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급식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집어들었죠. 사장님, 오늘 메뉴가 뭐예요? 진혁이 능청스럽게 물었어요. 하윤이 국자로 진혁의 팔을 툭 쳤습니다. 잔소리 말고 국이나 퍼요, 강씨. 진혁이 씩 웃으며 핑크색 고무장갑을 꼈어요. 예전에 썼던 것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배식을 시작했어요. 재벌 회장과 밥집 아줌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노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정말 태상그룹 회장이래. 근데 여기 와서 맨날 국 퍼준다며. 사모님 만나서 사람이 됐다더라. 진혁의 귀에 그 말이 들렸는지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급식소 뒤편 작은 방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진혁이 하윤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 하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강씨예요. 회장은 회사에만 있어요. 진혁이 말했어요. 하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예전의 낡은 달동네는 이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비는 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진혁이 태산재단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를 보장하면서 진행한 거였죠. 고마워요. 하윤이 문득 말했어요. 뭐가요? 다 지켜줘서. 이 동네도 저도. 진혁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밥 먹여줘서, 사람 취급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마주 보았어요.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 끼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비 오는 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주운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 1위 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회장이 작은 밥집 아줌마에게 청혼을 할 줄은요.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사랑이 되기도 하죠. 하윤과 진혁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 오는 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곁에도 강씨 같은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길, 그리고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낯사연이었습니다.